비행기 엔진의 굉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김민주는 퍼스트 클래스의 부드러운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파리로 향하는 이 비행은 이리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는 유럽의 몇몇 기술 회사와의 투자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차를 조정하며 쉬려고 했다.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무역회사 영업사원에 불과했다. 한성투자의 실질적 지배자인 그는 리를 이용하곤 했지만 3년 전 정체를 숨기고 박서연과 경체를 숨기고 박서연과 지훈 씨, 이 오렌지 한번 먹어봐요. 정말 달아요. 사선 앞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애교 섞인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목소리.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은 좌석 등받이 틈새를 넘어 사선 앞쪽 창가 옆 세 번째 줄에 닿았다. 여자는 샤넬의 최신 미색 정장 차림의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져 있었고 옆모습은 정교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돌려 옆 남자에게서 건네받은 오렌지를 받아든 그녀는 그의 아내 미래기술의 부사장 박서연이었다. 일주일 전 그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장 간다고 그에게 말했었다.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녀는 파리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 앉은 남자는 김민준 역시 아는 사람이었다. 이지훈, 박서연의 전담 비서. 28세, 훤칠한 외모. 해외 명문대 출신으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 박서연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 이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오렌지를 섬세하게 까고 있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오렌지, 껍질의 하얀 섬유질을 말끔히 제거하는 움직임은 부드러워서 거의 애틋한 지경이었다. 그는 손질한 오렌지 조각을 박서연의 입술로 가져갔고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박서연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웃으며 오렌지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김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 씨, 피곤하지 않아요?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요? 이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안은 본래 조용했기에 김민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괜찮아요. 그저 오래 앉아 있어서 좀 뻐근할 뿐이에요. 박서연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이지훈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도록 했다. 남자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와 목덜미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그 움직임은 처음이 아닌 듯 능숙했다. 김민준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기내의 부드러운 조명이 두 사람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장면은 따스하면서도 눈부시도록 아팠다. 3년 전 그는 박서연을 위해 한성투자의 표면적인 지배권을 포기하고 정체를 숨긴 채 그녀와 결혼했다. 지난 3년간 그는 월급을 전부 바치고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심지어 그녀가 여장부의 남편은 너무 잘나면 안 된다고 불평하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그녀가 말하는 평범하지만 다정한 남편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는 그녀가 민준 씨, 난 당신이 이래서 좋아요.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던 날 술에 취해 자신의 품에 안겨 여보, 내가 당신을 호강시켜 줄게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수많은 밤 그녀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늘 몇 숟가락 뜨고는 피곤에 지쳐 잠들곤 했다. 그는 이것이 결혼 생활의 당연한 모습, 즉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박서연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애틋한 미소를 보며 그 남자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며 열애 중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을 그녀의 눈에서 보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애교를 부릴 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의지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대상이 그가 아니었을 뿐이었다. 김민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하며
좌석 팔걸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고 심지어 호흡의 빈도조차 바뀌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비즈니스 세계의 경험은 그에게 감정을 깊숙이 숨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저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한 번 본 장면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비행기는 2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비행했고 승무원들이 식사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민주는 생수 한 잔을 시켜 천천히 마셨다. 그의 좌석은 복도 쪽에 있었고 차선 앞쪽 박서연과 이지훈의 상호작용이 선명하게 보이는 좋은 위치였다. 두 사람은 태블릿 PC 하나를 같이 보며 영화를 보고 있었고 머리는 거의 맞닿아 있었다. 이지훈은 때때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박서연을 웃게 만들었다. 식사가 나올 때 이지훈은 박서연의 작은 테이블을 직접 조정해주고 세심하게 와인을 따라주었다. 그런 찰떡 같은 호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지난달 박서연이 서울에서 열리는 업계 포럼에 사흘간 참석한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쉬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사흘 동안 그녀는 정말 서울에 있었을까? 손님, 물 더 드릴까요? 승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앞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박서연이 갑자기 일어서서 승무원에게서 와인 3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7cm 크리스탈 누브텐 하이힐을 신고 김민준 쪽으로 곧장 걸어왔다. 한 걸음, 2걸음, 카펫 위를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는 작았지만 김민준의 귀에는 유난히 선명했다. 마침내 박서연은 그의 좌석 옆에 멈춰 섰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치자 박서연의 얼굴에는 아주 짧은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조롱과 도발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와인 2잔을 김민준 옆 빈자리에 놓았다. 그 자리는 원래 최하늘의 자리였지만 최하늘은 지금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었기에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3번째 와인잔을 김민준 앞에 내밀었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민준 씨,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박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앞뒤 2줄의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설마 저를 따라 유럽까지 온 건 아니겠죠?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거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고생 많았어요. 이 술은 당신이 받아야겠네요. 말이 끝나자 주변의 몇몇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광경을 주시했다. 이지훈도 따라와 박서연 뒤 단 걸음 뒤에 서서 2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숨김없는 도발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서연 씨는 이번에 중요한 사업 협상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미행하는 건 너무 저렴한 행동 아닌가요? 이지훈의 목소리가 일부러 몇 단 높아졌다. 이 기회에 우리 이혼 문제를 잘 얘기해보는 게 어때요? 서연 씨가 당신 체면에 세워준 거예요. 염치 없게 굴지 말아요. 2 사람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김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김민준은 앞에 내밀어진 술잔을 보았다. 받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술잔에서 박서연의 얼굴로 옮겨갔다. 차분하고 평온하게 그녀를 지난 3년간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정교하고 흠잡을 데 없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알고 보니 지난 3년간 그가 생각했던 결혼은 그저 그 혼자만의 동무되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진작 떠나고 싶어 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언제나 평범하고 저렴하고 염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김민주는 문득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술잔을 받는 대신 박서연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실례지만 저를 잘못하신 것 같군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깊은 물처럼 잔잔해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낄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박서연은 멍해졌다. 그녀는 김민준이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애원하거나 심지어 울부짖는 등 온갖 반응을 상상했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김민준 씨, 뭘 꾸미는 거예요?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르는 척한다고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사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은 제가 결정한 거예요. 곱게 협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추하게 만들지 말고요. 이지훈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민준 씨, 서연 씨는 지금 미래기술의 부사장이에요. 당신 같은 평범한 영업사원이 뭘 가지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정까지 가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요. 김민주는 다시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두 분은 제자리로 돌아가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것처럼. 박서연은 몇 초간 그를 노려보더니 문득 차갑게 웃었다. 좋아, 김민준. 두고 보자. 그녀는 와인 3잔을 옆 작은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와인이 몇 방울 튀어 김민준의 소매에 떨어졌다. 착륙하면 다시 얘기해요. 그때도 이렇게 뻣뻣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고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지훈은 김민준을 쏘아보며 빠르게 뒤따랐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시선은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김민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소매 아래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자신만이 알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알고 보니 한바탕 우스갯소리였다. 하지만 괜찮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비행기는 10,000m 상공을 안정적으로 비행했다. 김민주는 눈을 뜨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행기 모드였지만 미리 다운로드해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강영수가 보름 전에 그에게 보낸 초기조사 보고서가 있었다. 박서연 이사와 이지훈 비서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초기 조사 보고서. 파일은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민주는 이 내용들을 평온하게 넘겨보았다. 알고 보니 그는 진작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생각했던 인내와 희생은 그녀의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짝사랑이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파일을 닫고 연락처를 열어 최하늘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작성했다. 착륙 후 전송될 메시지였다. 2가지를 조사해. 첫째, 박서연의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과 일정. 둘째, 그녀와 이지훈의 모든 자금 거래 기록, 해외 계좌 포함. 그리고 유럽 지부의 미래 기술과 계약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의 접촉을 일시 중단하라고 통보해. 저장 버튼을 누르고 김민주는 휴대폰을 덮었다. 창밖의 구름 위 햇살은 눈부셨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박서연.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이 결혼을 끝내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현지 시간은 오후 3시였다. 김민주는 간소한 짐을 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는 박서연과 이지훈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방금 비행기에서 있었던 추악한 만남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김민준 씨. 김민준의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다.
박서연이 뒤쫓아왔고 이지훈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두 사람은 그의 길을 좌우에서 막아섰다. 아까 비행기에서 뭘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박서연의 정교한 얼굴에는 숨김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를 유럽까지 미행해놓고 이제 와서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김민준 씨, 남자답게 좀 굴 수는 없어요? 이지훈이 맞장구 치듯 비웃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김 이사는 아마 서연 씨를 너무 좋아해서 놓치기 싫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분 같은 조건으로는 서연 씨 같은 아내를 만난 것만 해도 조상묘의 불이라도 난 줄 알 테니까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많은 여행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박 부사장님. 김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저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고 이분도 모릅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김민준이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심지어 비굴하게 설명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모든 것을 부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치 그가 정말 낯선 사람인 것처럼. 당신.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준의 시선은 마침내 이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옅어서 마치 아무 상관없는 물건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지훈 씨. 김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거죠? 이지훈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저는 서연 씨의 비서입니다. 그녀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서? 김민준이 그 단어를 가볍게 반복했다. 입꼬리가 아주 옅게 올라갔지만 그 곡선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조롱만이 담겨 있었다. 그럼 비서의 본분에 충실하세요. 선을 넘지 말고요.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공항 출구로 향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김민준의 꼿꼿한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마음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연 씨, 신경 쓰지 말아요. 이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그냥 자존심 세우는 거죠. 한국 돌아가서 이혼 합의서 얼굴에 던져주면 그때도 저렇게 뻣뻣할 수 있을지 봅시다. 박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에 그 미미한 이질감을 눌러버렸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민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고작 월급 몇백만 원 받는 평범한 영업사원일 뿐인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평소의 여장부다운 태도를 되찾았다. 가요. 그녀는 이지훈의 팔짱을 끼었다. 호텔 예약은 됐나요? 오늘 밤은 실컷 쉬고 싶네요. 며칠 동안 이 출장 연극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다 준비해뒀어요. 에펠탑 뷰 스위트룸이에요.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공항을 떠났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예약된 고급 승용차에 오를 때 김민준은 이미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닫았다. 김 대표님, 빌라로 가실까요? 김민준은 가죽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쉬었다. 차는 공항을 부드럽게 빠져나와 파리의 번화한 교통 흐름 속으로 합류했다. 창밖은 이국 땅의 번화한 풍경이었지만 김민준은 감상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바탕화면은 여전히 3년 전 결혼할 때 박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눈에는 달콤함이 가득했다. 지금 보니 그 달콤함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이었을까? 김민주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와이프하여 지난 3년간 사용했던 이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인 별이 빛나는 밤하늘 이미지로 바꿨다. 그런 다음 그는 최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 번 올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최하늘의 간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 대표님, 두 번째 조사. 그녀와 이지훈의 자금 거래 기록, 은행 송금, 공동투자, 부동산 구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이지훈의 최근 6개월간의 재정 상태를 포함해 최하늘은 전화 저편에서 빠르게 타이핑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사실 일부 정보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박세현 이사의 이번 1억 출장은 사업 미팅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정표는 위조된 것이고 진짜 목적은 이조된 것이고 진짜 목적은 이지훈 비서와의 휴가입니다. 그들은 파리, 로마, 베니스 3곳의 고급 호텔과 전담 가이드를 예약했으며 총 예상 경비는 5억만 유로가 넘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5억만 유로, 하나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박서연은 평소 회사 자금이 빠듯해서 변변한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도 힘들다고 늘 말하곤 했지만 7억 원을 들여 다른 남자와 휴가를 즐길 여유는 있었던 것이다. 계속해. 이지훈 비서 쪽은요. 최하늘의 목소리가 다소 심각해졌다. 저희는 그가 박서연 이사의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 지난 8개월간 1차례에 걸쳐 미래 기술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 8억 원입니다. 이 돈은 전부 주식시장에 투자되었지만 그의 조작 실수로 현재 90%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김민주는 눈썹을 치켜떴다. 박서연은 알고 있었나? 자금 흐름과 이메일 기록으로 볼 때 그녀는 최소 한 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지훈 비서의 흔적을 숨겨주었으며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5억 원을 그에게 송금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흥미롭군. 김민준이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남자 하나 때문에 회사 이익도 내팽개치는군.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최하늘이 계속 말했다. 저희는 어제 이지훈 비서와 박서연 이사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유럽 회사와의 협력 계약서를 위조하여 미래 기술이 3억 원의 선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령한 공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요. 김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다. 차창밖 파리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반점의 혼란도 비치지 않았다. 최하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성투자 유럽 지부에 미래 기술의 협력사들과의 모든 접촉을 일시 중단하라고 해. 미래 기술로부터 오는 모든 사업 문의는 보류시켜. 네. 그리고 김민준이 덧붙였다. 강영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내가 전에 준비해달라고 했던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 혼전 재산 계약서와 자산 조사 보고서 말씀이시죠? 그래. 전화를 끊고 김민주는 이메일함을 열었다. 몇 초 후 강영수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파일이 열렸다. 첫 번째 파일은 3년 전 결혼 전에 그가 고집해서 서명했던 혼전 재산 계약서였다. 당시 박서연은 그에게 우리가 무슨 재산 얘기를 하냐. 내 것이 곧 당신 것인데 라며 유난스럽다고 비웃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녀가 그렇게 시원하게 서명했던 것은 아마 그가 딱히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계약서 조항은 명확했다.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결혼 후 수입은 가정의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배우자 신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외도할 경우 과실 배우자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김민준이 이 조항을 추가한 것은 당시 결혼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그는 언젠가
정말 이 조항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두 번째 파일은 박서연 명의의 자산에 대한 초기 조사 보고서였다. 강영수 팀의 효율은 극도로 높았다. 이미 박서연이 국내에 소유한 세 채의 부동산, 2대의 고급차, 그리고 2억억 원 이상의 금융 투자를 모두 파악했다. 이 자산들은 대부분 결혼 후에 구입되었지만 그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중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의 구매 계약서에 박서연 외에 이지훈의 서명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주는 그 아파트가 반년 전 박서연이 회사에서 상으로 받은 아파트인데 야근하기 편해서 당분간 거기서 지내야겠다고 말했을 때의 그 집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믿었고 심지어 그녀의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곳이 아마 그녀와 이지훈의 사랑의 보금자리였을 것이다. 태블릿 PC 화면 위로 손가락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김민준의 입꼬리에는 차가운 곡선이 그려졌다. 이혼하고 싶고 재산을 빼돌리고 싶고 그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다고? 박서연, 당신은 너무 순진하군. 동시에 파리의 한 5성급 호텔 스위트만. 박서연은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욕실에서 나왔다. 이지훈이 휴대폰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녀는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앉았다. 회사 단체 채팅방이요. 이지훈이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제가 비행기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는데 서연 씨를 따라 유럽까지 왔고 심지어 모르는 척까지 했다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지금 채팅방이 난리 났어요. 박서연은 휴대폰을 받아 빠르게 대화 기록을 훑어봤다. 재무팀 김대리. 진짜예요? 김 이사가 그렇게 막장이에요? 마케팅팀 이 팀장. 진작부터 박 부사장님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 불안해할 줄이야. 개발팀 박 과장. 유럽까지 미엔이라니 너무 저렴하네요. 이지훈... 저도 일찍 이혼하라고 설득했어요. 저런 남자는 너무 무서워요. 이지훈, 서연 씨가 회사를 위해 죽으림을 다하는데 지지해주기는커녕 발목만 잡네요. 이지훈, 제가 볼 땐 서연 씨가 마음이 너무 약해요. 진작 빈손으로 내쫓았어야죠. 채팅방의 여론은 일방적으로 박서연 편이었다. 가끔 혹시 무슨 오해가 아닐까 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 묻혔다. 박서연은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대신 일종의 뒤틀린 쾌감이 찾아왔다. 봐라. 모두가 김민준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내가 이혼하는 것을 지지해. 서연 씨. 이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꽉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한국 돌아가면 우리 관계를 공개해요. 그때 당신은 이혼하고 나도 회사 구멍을 메우면 우리 결혼할까요? 응? 박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이지훈은 젊고 잘생겼으며 달콤한 말을 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여왕처럼 숭배한다는 것이었다. 김민준처럼 늘 평온하고 담담해서 자신이 그 앞에서 예쁜 광대처럼 느껴지게 하는 남자와는 달랐다.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돌아가면 바로 진행해요. 이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박서연의 이미지를 띄워줄 친구 공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에펠탑 앞에서 찍은 두 사람의 합정 사진을 골랐다. 사진 속 박서연은 정장 차림이었고 이지훈은 그녀의 뒤편에 서서 비서와 상사의 업무 사진처럼 보였다. 캡션 1에 몰두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유럽 출장, 수학 카드. 이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수십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미래 기술 직원들, 협력업체들, 심지어 박 회장까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박 부사장님 멋져요. 여장부의 표본 등 칭찬 일색이었다. 박서연은 그 찬사들을 보며 허영심이 극도로 만족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좋아요 목록 맨 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프로필 사진 하나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김민준의 업무용 카톡 프로필이었다. 3년간 한 번도 게시물을 올리거나 남에게 좋아요를 누른 적이 없었지만 지금 그 프로필은 좋아요 목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잠복한 사냥꾼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의 연극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처럼. 파리 교회의 한 개인 빌라 서재. 김민주는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정성껏 가꾼 프랑스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밤의 정적 속에서 분수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최하늘이 보낸 최신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 대표님, 미래기술 내부 채팅방과 박 이사님 친구 공개 게시물 스크린샷 완료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 쪽에서는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했으며 언제든지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는 수고했어 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님, 그들은 이미 계약서 위조 및 공금 횡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면 그들이 일을 저지를 텐데요. 김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깊은 눈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빛을 발했다. 많이 저지를수록 더 많이 실수하는 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최하늘은 이해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3가지. 김민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재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첫째, 한성투자 유럽지부가 미래기술의 사업 범위와 일치하는 유령 회사를 하나 등록하게 해. 둘째, 이쪽 유럽 협력사들에게 연락해서 만약 미래기술 명의로 협력을 논의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 유령 회사로 연결시켜. 셋째, 그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지훈이 공금을 횡령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자금 흐름, 조작 기록, 그리고 박서연이 그를 숨겨준 증거까지. 나는 확고한 증거를 원한다. 최하늘은 빠짐없이 기록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회장님 쪽에는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박 회장, 박서연의 아버지이자 미래 기술의 창업자.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3년 전 결혼할 때 박 회장은 그에게 매우 잘해줬다. 그의 평범함을 이유로 경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늘 서연이가 성격이 강하니 민준 씨가 많이 참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노인은 진심으로 그를 사위로 여겼다. 아쉽게도 그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러지 마. 김민준이 말했다.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박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야. 전화를 끊자 서재는 다시 조용해졌다. 김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미래기술의 추이가 표시되어 있었다. 지난 1년간 이 회사는 박서연의 경영 아래 실적이 부진했고 주가는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한성투자, 그가 직접 설립한 다국적 투자 그룹이었다. 산하에 상장된 기술 회사만 7개에 달했고 각 회사의 시가총액은 미래기술의 1영배 이상이었다. 만약 박서연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여전히 그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지훈 같은 잡배를 위해 그를 배신했을까? 김민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져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강영수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 전 모든 준비 작업을 시작해. 그리고 한성투자가 미래기술 지분 30%를 인수하는 주식 매입 계약서를 준비해줘. 강영수는 빠르게 답장했다. 김 대표님, 미래기술의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확실하신가요? 좋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야. 김민주는 빠르게 타이핑했다. 박 회장님의 평생의 역작을 박서연의 손에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사흘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김민주는
다시 창가로 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멀리 파리의 불빛은 찬란한 빛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3년 후, 이 어처구니 없는 결혼은 이제 끝나야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다. 이어지는 사흘 동안 박서연과 이지우는 유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을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오나 위에서 포옹했으며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소원을 비웠다. 어느 곳을 가든 박서연은 친구 공개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 속 그녀는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캡션은 늘 업무 시찰, 업계 교류, 시장 개척 등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모든 게시물이 김민준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던 날 김민준은 이미 한성투자가 미래기술 지분 30%를 인수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그녀는 더더욱 몰랐다. 이지훈이 공금을 횡령한 모든 증거가 사명형 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로 정리되어 김민준의 서재 책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흘째 밤, 박서연은 마침내 본업을 떠올렸다. 호텔 스위트룸안.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이지훈의 품에 기댄 채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 씨, 그 3억여 원 구멍은 대체 어떻게 메울 거예요? 아버지가 다음 달에 장부 검사를 할 텐데 그때 발각되면 끝장이에요. 이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이미 유럽의 한 회사와 연락해뒀어요. 마침 중국 시장 확장을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협력 계약서를 위조해서 미래 기술이 3억여 원의 성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면 돼요. 그 돈으로 일단 장부 구멍을 메우고 나중에 협력이 무산됐다는 핑계를 대면 되는 거죠. 믿을만해요? 박서연은 여전히 망설였다. 이건 계약서 위조인데 만약 발각되면. 발각될 리 없어요. 이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 회사는 제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라 절대 믿을 수 있어요. 서연 씨,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횡령 사실이 밝혀져서 우리 둘 다 감옥에 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멍을 메우고 잠잠해지면 돈을 천천히 빼돌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면에서 갈등이 일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돌아가면 바로 진행해요. 이지훈은 웃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빛이 스쳤다. 그는 물론 박서연에게 그 유럽 회사가 사실 유령 회사이며 소위 먼 친척이라는 사람은 빚에 쪼들리는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3억여 원이 입금되면 그는 그 돈을 횡령하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유유자적하게 살 계획이었다. 박서연은 그저 자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각자 꼼꼼이를 품고 있었지만 모두 자신이 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파리 빌라 안, 김민준은 최하늘이 보낸 최신 도청 기록을 보고 있었다. 계약서 위조, 3억여 원 선금. 김민준은 이 단어들을 나지막이 반복했다.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강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 이제 고소 자료를 준비해도 되겠어. 죄명은 업무상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김민준은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리고 중원죄. 전화 저편의 강영수는 잠시 멍해졌다. 중원죄요? 박서연 이사와 이지훈 비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부부 명의로 동거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가 있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지만 충분히 강력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그럼 김 대표님께서는? 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김민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박서연이 최근 올린 친구 공개 게시물이 있었다. 테니스 석양 아래 그녀의 뒷모습. 캡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었다. 파리의 가을비는 불시에 찾아왔다. 그는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두 글자를 입력했다. 계속해. 그의 시선 끝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그의 앞에 멈춰섰다. 기사가 내려 공손하게 차문을 열었다. 김 대표님, 빌라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민주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 파리의 풍경은 빗물에 흐릿하게 번지는 빛의 조각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박서연이 비행기에서 와인잔을 들고 걸어올 때 정교하지만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 말은 가슴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찌르는 가시 같았고 이내 차가운 현실에 의해 단단한 갑옷으로 변했다. 사흘 후 서울. 김민주는 막 집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박서연이 늘 쓰던 향수가 아니었다. 비행기에서 이지훈이 뿌리던 코롱 냄새였다. 거실에서 박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서류 한 부가 펼쳐져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 뒤에 서서 한 손을 소파 등받이에 무심하게 걸치고 있었다. 그 자세는 그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친밀했다. 왔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것처럼. 잘 됐네요. 내가 찾을 필요도 없으니. 그녀는 그 서류를 커피 테이블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사인해요. 김민주는 다가가 서류 표지에 적힌 굵은 글씨를 보았다. 이혼 합의서. 그는 즉시 집어들지 않았다. 먼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모든 과정은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마치 눈앞에 이혼 합의서와 거실에 새로 생긴 그 남자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지훈이 때를 맞춰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김민준 씨, 사연 씨가 3년간의 부부정을 생각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혼전 재산은 모두 서연 씨 것이고 이 집도 차도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5천만 원이면 당신 같은 평범한 영업사원이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김민주는 마침내 물잔을 들고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펼쳐 페이지마다 조항들을 꼼꼼히 읽었다. 내용은 매우 주도면밀했다. 박서연 명의의 세 채의 부동산, 2대의 차량, 모든 예금과 금융상품은 모든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소위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항목에는 몇 가지 가구만 채워져 있었고 총 가치는 1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 5천만 원의 위자료에는 추가 조건이 있었다. 김민주는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해야 하며 이혼 사유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고 박서연의 어떠한 사생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 읽었어요. 박서연이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문제 없으면 사인해요. 난 이미 사인했어요. 그녀는 정말 사인했다. 갑 서명란에 그녀의 이름이 힘찬 필체로 적혀 있었고 날짜는 사흘 전으로 되어 있었다. 바로 그녀와 이지훈이 파리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던 때였다. 김민주는 합의서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평온하게 박서연을 훑어본 후 마침내 이지훈의 얼굴에 닿았다. 이 비서님,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군요. 이지훈은 눈썹을 치켜떴다. 김 이사님, 무슨 고견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지훈 씨가 미래기술에서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공금을 횡령했는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이지훈의 얼굴에서 미소를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다. 주식 투자로 5억여 원을 잃고 지금 박 부사장에게 구멍을 메워달라고 급하게 부탁하는군요. 이 비서님, 적당히 할 때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문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무슨 헛소리예요. 이지우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민준 씨,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요. 김민준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유리잔 바닥이 커피 테이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헛소리요? 그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당신들 조건대로는 아니야. 이 합의서에는 사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두 사람 앞에서 천천히 두 조각으로 찢고 다시 네 조각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정교한 대리석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졌다. 그리고 김민주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당신은 당신의 유능한 오른팔을 잘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동창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당신 자신마저 휘말리지 말고요.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이지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그 사람 말 믿지 말아요. 그는 그냥 발악하는 거예요. 박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눈빛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스쳤다. 당신 공금 횡령 문제는 깨끗하게 처리했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번에 너무 큰 돈을 끌었었더니 재무팀 쪽에서 좀 의심하고 있어요. 서연 씨, 우리 빨리 이 구멍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럽의 그 협력업체와는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은 이미 동의했어요. 계약서 초안도 보내왔고요. 이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미래기술이 30%의 선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장비를 납품하겠다고 보장했어요. 우리는 이 선금으로 일단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박서연은 계약서를 받아 빠르게 훑어봤다. 믿을만해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지훈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 회사는 제 먼 사촌 형이 케이맨 제도에 등록한 회사라서 우리에게는 절대 추적할 수 없을 거예요. 선금이 입금되면 우리가 구멍을 메우고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면 그때는 김민준 씨가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밀담을 나누었다. 침실 문틈 아래에서 만년필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가 미세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침실 안 김민주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증거는 완벽한가? 김민주는 창밖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계속 진행시켜.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선금을 송금하면 그때 잡자.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박 회장은 그에게 늘 잘해줬다. 3년 전 그와 박서연이 결혼할 때 자수성가한 노인은 그의 손을 잡고 서연이가 성격이 강하니 자네가 많이 참고 이해해줘야 한다. 하지만 서연이는 자네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손에는 결혼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결혼반지에 한 개가 있었다. 3년 전 박서연이 그의 손에 끼워준 반지였다. 그녀는 김민준 씨, 비록 당신은 지금 돈이 없지만 난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믿었다. 그래서 기꺼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친군을 숨기고 그래서 그녀가 친구 남편이 또 보석 박힌 차를 사줬다고 불평할 때 그는 묵묵히 월급 통장 속 모든 돈을 그녀에게 송금했다. 3년간의 헌신은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과 그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이혼 합의서로 돌아왔다. 김민주는 단지 상자를 닫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었다. 어떤 것들은 부서지면 그만이다.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해요. 박서연은 계약서 초안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했다. 내일 회사에 가서
법무팀의 절차를 밟으려고 할게요. 3억억 원 성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되어야 해요. 이지우는 안도하며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걱정 말아요. 이 일이 처리되면 우리 몰디브로 휴가 가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그때는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박서연의 휴대폰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다.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애교스럽게 변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전화 저편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피곤한 기색으로 들려왔다. 서연아, 너 어디니?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저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요. 박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했다. 최근에 유럽 쪽 대형 프로젝트를 논의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아무리 바빠도 몸조심해야지. 박 회장은 잠시 멈췄다. 맞다. 민준이는 요즘 어때? 회사에서 유럽으로 출장 보냈다던데 너희 둘이 마주치지 않았니? 박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써 웃으며 말했다. 유럽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렇게 쉽게 마주치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둘 다 잘 지내요. 그럼 다행이고.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 있다. 민준이 그 아이가 비록 집안 형편은 평범하지만 인품이 바르고 너한테도 진심으로 잘해줬어. 지난 3년간 내가 다 지켜봤다. 너무 늘 못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부 사이에는 서로 돕는 게 가장 중요해. 아버지, 박서연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감정은 강요할 수 없어요. 저랑 그 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요. 전화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무 길어서 박서연은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혹시 나에게 숨기는 거라도 있니? 제가 뭘 숨겨요. 박서연의 심장이 더욱 바르게 뛰었지만 어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아버지, 헛생각 마세요. 저 아직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었고 손바닥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지훈이 다가왔다. 박 회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와인장으로 가서 와인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알코올이 그녀를 다시 진정시켰다. 지훈 씨 말이 맞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이지훈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다시 야심이 불타올랐다. 김민주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결혼은 강한 연합이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사다리예요.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하고 월급 몇백만 원 받는 찌질한 남자 말고. 이지우는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서연 씨,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당신을 서울에서 가장 부러움받는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두 사람의 포옹한 그림자는 통유리창에 비쳤다. 이때 국내 최고 상법 변호사 강영수가 보낸 메시지가 김민준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증거 완벽합니다. 업무상 사기죄 구성됩니다. 성금이 실제로 송금된 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권합니다. 김민준은 답장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깊은 밤의 어둠은 폭풍전야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해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파리의 가을은 마치 서울까지 쫓아온 듯했다. 미래기술본사 건물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회의실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 양쪽에는 회사 주주들, 고위 임원들, 법무팀, 그리고 초청된 몇몇 경제언론 기자들까지 가득 앉아 있었다. 박서연은 주빈성 옆에 서 있었다. 맞춤 제작된 고급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오늘 평소보다 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붉은 입술은 도톰했고
아이라인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으며 온몸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지우는 그녀 옆반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몸을 살짝 굽혀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박서연 앞에 공손하게 건넸다. 그 움직임은 거의 아첨에 가까웠다. 박 부사장님, 이것이 유럽 카인 그룹과의 최종 협력 계약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상금 3천만 유로. 오늘 계약 후 사명업일 이내 입금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주주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3천만 유로, 하나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 상금은 미래기술의 하반기 재무보고서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 회장은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다. 이 협력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접촉부터 계약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상대방은 심지어 실사단을 파견하지도 않았다. 서연아,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카인 그룹의 배경은 다 확인했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박서연이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인은 유럽의 유서 깊은 투자 그룹으로 실력이 막강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빨리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훈 씨의 유럽 인맥 덕분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 이지훈에게 칭찬의 눈빛을 보냈다. 이지훈은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덧붙였다. 박 회장님, 카인 그룹의 책임자는 제가 캠브리지 유학 시절의 선배입니다. 이번에는 전적으로 저의 체면을 봐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내준 겁니다. 성금 비율이 40%나 돼요. 이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그는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적은 있었지만 소위 선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카인 그룹은 사흘절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고 법인 대표는 그의 먼 사촌 형이었다. 등록 자본금은 1만 유로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박서연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위조된 계약서로 성금을 받아내 그가 공금 횡령으로 만든 5억여 원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돈이 입금되면 그들은 즉시 자금을 빼돌리고 나중에 협력 실패를 이유로 흐지부지할 계획이었다. 그때쯤 박서연은 이미 김민증과 이혼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손에 넣어 도망칠 수 있을 것이었다. 계약을 시작하지 박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의 수진 씨가 쟁반을 들고 앞으로 다가왔다. 쟁반에는 몽블랑 만년필 두 자루가 놓여 있었다. 박서연은 그중 한 자루를 집어들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했다. 필체는 유려하고 자신감 넘쳤다. 이지우는 그녀가 사인하는 것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대방 대표도 사인하기만 하면 3천만 유로가 카인그룹 계좌로 그리고 즉시 케이맨 제도의 그의 개인 계좌로 송금될 것이었다. 그는 이미 싱가포르엔 비행기표를 예약해두었다. 그곳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박서연이 사인을 마치고 계약서를 맞은편 빈자리로 밀어내려던 순간 회의실 뒤쪽에 육중한 돌문이 밀려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김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수제 정장 차림이었다. 원단은 조명 아래 은은한 광택을 띄었고 간결하고 몸에 맞는 재단은 그의 꼿꼿한 체형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기승 짙은 회색 넥타이로 단정하게 매어 있었고 넥타이 핀은 심플한 금색 사각형이었다. 이 차림새는 평소 평범한 셔츠 차림에 늘 온화한 표정을 짓던 김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뒤에 선 두 사람이었다. 왼쪽은 최하늘, 한성투자의 수석비서로 매년 경제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오른쪽은 강형수, 국내 최고 상법 변호사로 다국적 기업 인수합병 및 경제범죄 범죄 사건 전문이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한 사람만 단독으로 나타나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김민준 뒤에 좌우로 서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박서연의 손에 있던 만년필이 딸깍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종이 위에 작은 잉크 자국이 번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살짝 벌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최하늘을 알아보았다. 3년 전 한업계 포럼에서 그는 박서연의 비서 자격으로 멀리서 이 한성투자의 실질적 실세인 최하늘을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최하늘은 다국적 기업 CEO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는 명함 한 장 건넬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 최하늘이 김민준 뒤에 서 있다니. 김민준 씨. 박서연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원. 그녀는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 서류를 황급히 치우려 했다. 박 부사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민준이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경비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분명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주주들은 서로를 마주봤다. 누군가 최하늘을 알아보고 낮은 목소리로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은 한성투자의 최 비서님 아니야? 맞아. 나 경제포럼에서 본 적 있어. 그런데 왜 김민준이랑 같이 있지? 김민준은 박 부사장님 남편 뒤치다꺼리나 하는. 뒷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알았다. 김민준은 미래기술에서 부사장님 뒤치다꺼리나 하는 남자로 소문나 있었다. 이는 회사 안팎으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치다꺼리나 하는 남자가 두 명의 재계 거물을 이끌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현장에 쳐들어온 것이다. 김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들어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요. 박서연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우리는 중요한 사업 계약을 진행 중이에요. 당신 같은 외부인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 박서연은 화가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지우는 상황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김 이사님, 여기는 회사입니다. 당신 집이 아니에요. 당신과 서연 씨의 사적인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회사 정상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요. 그는 말하면서 문 쪽으로 눈짓을 했다. 몇몇 임원들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다. 정상 운영? 김민주는 무슨 우스갯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웃으며 최하늘을 돌아봤다. 최 비서 그들에게 카인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말해줘. 최하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박 회장 앞에 바로 놓았다. 박 회장님, 이것을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입니다. 최하늘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침착했다. 카인그룹은 사흘 전 등록되었으며 등록 자본금은 1만 유로입니다. 법인 대표는 임국부, 확인 결과 이지훈 씨의 먼 사촌형입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주주들은 모두 일어섰다. 누군가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고 누군가는 박서연에게 직접 물었다. 박 부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등록 자본금 1만 유로짜리 유령 회사의 성금 3천만 유로라니. 박서연 씨,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박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카인그룹은 유럽의 유서 깊은 기업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유서 깊은 기업? 강영수가 때를 맞춰 입을 열었다.
또 다른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카인그룹 혹은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카인이라는 이름의 회사의 납세 기록입니다. 납세액 0, 매출액 0, 직원 수요. 박 부사장님, 당신이 말하는 유서 깊은 기업이 이런 산무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그 비꼬는 어조의 몇몇 젊은 주주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거렸다. 박서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고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맹렬히 고개를 돌려 이지훈을 노려봤다. 눈빛에는 질책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지훈은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김민준이 문서를 위조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 김민준은 마침내 시선을 이지훈에게로 돌렸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비서님, 제가 지난 1년간 이지훈 씨가 허위 구매, 허위 영수증 처리, 프로젝트 자금, 횡령 등의 방식으로 미래 기술에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알려줘야 할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53억 7,200만 원. 이 숫자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이지훈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헛소리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분명히 기세가 꺾여 있었다. 아니야. 서연 씨, 날 믿어줘. 박서연은 이지훈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김민준의 평온하지만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김민준은 임시방편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증거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김민준 씨. 박서연은 애써 침착하려 했다. 과거의 태도로 그를 제압하려 했다. 당신이 어디서 이런 가짜 문서를 구해왔는지, 또 어떤 수단으로 최 비서님과 강 변호사를 소개드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해줄게요. 오늘 이 계약은 미래 기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나설 것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박 회장을 바라봤다.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설마 김민준 씨가 회사 협력을 망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박 회장은 이미 최하늘이 가져온 문서를 다 읽은 상태였다. 놓이는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실망과 통한이 가득했다. 서연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쉬었다. 이 계약서 정말 꼼꼼히 읽어본 거니? 당연히 읽었죠. 계약서 제1위조 사망. 김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고 직접 읽었다. 만약 카카인 그룹의 귀책 사유로 협력이 중단될 경우 상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박 부사장님,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박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물론 이 조항을 봤었다. 하지만 그때 이지훈이 이것은 유럽 기업의 관례이고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하고 설득했고 그녀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 상금이 이지훈의 구멍을 메울 수 있었고 그녀가 이혼 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영수가 또 다른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것은 필적 감정 보고서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카인그룹 대표 임국부의 서명과 이지훈 씨의 세 가지 영수증에 있는 서명의 유사도는 98, 7%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계약서는 이지훈 씨 본인이 사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지훈을 바라봤다. 어조는 변호사 특유의 냉정하고 잔혹함이 섞여 있었다. 이지훈 씨, 상업계약을 위조하고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편취한 금액이 특별히 거액입니다.
형법 제2사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지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박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 씨, 살려줘. 당신이 날 보호해주겠다고 했잖아. 돈이 입금되면 우리 도망치자고 했잖아. 이 말이 나오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극적인 장면을 기록했다. 박서연은 이지훈의 손을 맹렬히 뿌리쳤다.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노인은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키운 딸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아, 너 정말 날 실망시키는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김민준이 마침내 박서연 앞으로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회의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비서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회사 재산을 편취하려 했는지 설명할 건가? 당신이 어떻게 그가 공금 5영억 원을 횡령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었는지 설명할 건가? 아니면 설명할 건가? 그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박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비행기에서 박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이힐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봤다. 지난 3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늘 무능하고 평범하다고 깔보던 이 남편. 지금의 김민준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온몸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산위에 군림하며 모든 것을 장악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과 압박감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박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모든 주주들과 언론을 마주봤다. 최하늘과 강영수는 그의 뒤에 좌우로 서서 가장 충성스러운 호위병처럼 보였다. 제 소개를 하죠. 김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침착했다. 저는 김민준, 박서연 이사의 법률상 남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잠시 멈췄다. 시선은 회의실 전체를 훑었다. 일영초간의 죽은 듯한 침묵. 그리고 회의실은 폭발했다. 한성투자, 그 다국적 투자그룹. 작년에 유럽 세대 기술 회사를 인수한 한성투자 말이야. 김민준이 한성투자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주주들은 모두 일어섰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한성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기관으로 관리 자산이 수천억 달러를 넘고 투자 영역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그 실제 지배자는 늘 세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아무도 이 신비로운 거물이 박서연의 평범하고 무능한 남편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박서연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김민준이 늘 온화하게 웃으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고 몰래 월급을 건네고 자신이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불평할 때 조용히 들어주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그를 몇 번이나 못 믿었다고 비웃었는지, 그를 얼마나 많이 다른 재계 엘리트들과 비교했는지, 그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지 떠올렸다. 알고 보니 광대는 늘 자기 자신이었다. 말도 안 돼. 박서연은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교한 화장이 번져버렸다. 이건 불가능해. 당신이 한성투자의 지배자라면 왜 나에게 숨겼어? 왜 평범한 영업사원인 척했어? 김민준은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왜냐고? 그는 질문을 반복한 후 웃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박서연 씨, 만약 3년 전 내가 나의 진짜 신분을 당신에게 말했다면 당신은 과연 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한성투자의 지배자라는 이 타이틀과 결혼했을까? 박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사랑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박 회장에게로 향했다. 박 회장님, 카인그룹의 사기극은 밝혀졌지만 미래기술이 직면한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지훈이 횡령한 5영억 원의 공금은 이미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부사장님의 최근 행동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협력사 세 곳이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는 최하늘에게 눈짓을 보냈다. 최하늘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두툼한 서류 한 부를 박 회장에게 건넸다. 박 회장님, 이것은 한성투자가 마련한 증자 방안입니다. 저희는 미래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지분 30%를 인수하고 동시에 자원 지원을 제공하여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죽은 듯이 창백한 박서연을 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은 박서연의 배신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박서연과 이지훈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미래 기술이 궁지에 몰릴 때까지.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나섰다. 배신자들을 청산하는 동시에 회사를 구원하는 이런 심계, 이런 인내심, 이런 통제 능력. 박 회장은 문득 3년 전 김민준과 박서연이 결혼할 때 자신이 이 사위를 몰래 조사했던 것을 떠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김민준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으며 졸업 후에는 무역, 회사에서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별 볼 일 없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자료들은 아마도 김민준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라.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지친 듯 손을 흔들었다. 문 밖에 서 있던 경비원들이 그제야 안으로 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진작부터 와 있었지만 명령을 받지 못해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신고하지 마세요. 박서연이 달려와 박 회장의 팔을 잡았다. 제가 딸이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이럴 수 없어요. 딸? 박 회장은 눈을 떴다. 눈빛에는 통한이 가득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니? 네가 외부인과 결탁해서 회사 돈을 빼돌릴 때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생각했니? 네가 공금을 횡령할 때 회사가 우리 박 씨 일가 3대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니? 그는 박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경비원에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이사회에 통보해서 박서연의 회사 내 모든 직책을 즉시 해임시켜. 박서연의 비명소리 속에서 이지훈은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여전히 서연 씨, 살려줘. 당신이 날 보호해주겠다고 했잖아?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박서연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의 소란을 뚫고 나왔지만 정비원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팔이 붙잡혔고 여전히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정교한 정장은 엉망으로 찢어졌고 머리카락은 흘러내려 눈물에 젖은 채 얼굴에 달라붙었다. 평소의 여장부다운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민준 씨, 날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그녀는 김민준을 돌아봤다. 눈빛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재훈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다 당신 말 들을게요. 김민준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경비원에게 그녀를 데리고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서연의 울음소리와 저항하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주주들에게로 향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순식간에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를 안정시켰다. 미래 기술의 위기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한성투자의 증자 방안은 기존 현금 흐름 보충, 핵심 사업 자원 연계, 그리고 경영진 최적화 및 보충 등을 포함합니다. 최 비서가 아마 여러분과 세부 사항을 자세히 논의하여 회사가 최대한 빨리 정상 운영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마주봤다. 앞서의 분노는 점차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미래기술이 한성투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50억 원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자본의 고속 열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 위기 속의 전환점이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김 대표님, 저희는 한성투자의 실력을 믿고 김 대표님의 진정성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동조했다. 방금 박서연에게 향했던 질책은 순식간에 김민준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다. 김민준은 이 아첨하는 태도에 개의치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조항은 추후 전문팀이 협의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박 회장을 바라봤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뒷모습은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굽어 있었다. 김민주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미래 기술의 문제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 씨의 일가 상대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피로와 실망이 가득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서연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지난 일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박서연 씨의 행동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고 박 회장님과는 무관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정상 참작을 요청하여 일이 너무 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다. 박 회장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민주는 미래기술 빌딩을 떠났다. 최하늘과 강영수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차에 오르기 전 강영수가 서류한 불을 건넸다. 김 대표님, 이혼 소송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박서연 이사가 계약서 위조에 참여하고 이조에 참여하고 이지훈 비서의 자산 이전을 도왔다는 증거도 모두 첨부했습니다. 혼전 계약서의 배우자 신의 조항에 따라 그녀는 과실 배우자이므로 빈손으로 나가야 하며 김 대표님의 정신적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김민주는 서류를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게 최하늘에게 건넸다. 일단 자네가 가지고 있어. 김 대표님, 혹시 최하늘은 다소 의아했다. 김민준의 성격상 늘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했기에 박서연이 이렇게 배신했는데도 봐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님 쪽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김민주는 차에 올라 눈을 감았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며 유리창에 먼지를 씻어냈다. 김민주는 좌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박서연의 얼굴 대신 3년 전 박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다. 노인은 그의 손을 잡고 웃으며 서연이가 성격이 강하니 자네가 많이 참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다. 아쉽게도 그 따뜻함은 결국 박서연의 탐욕과 배신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일주일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지훈이 횡령죄, 업무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에 따라 체포되었으며 연루된 금액은 8억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박서연은 자수하고 자백한 정황이 있고
김민준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로 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혼전 계약서의 배우자 신의 조항을 위반하여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다. 미래기술은 한성투자의 1천억 원 증자 투자가 완료되었으며 김민준이 회사 전략 고문으로 취임하여 핵심 사업 재편 및 확장을 책임질 것이라고 공고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미래 기술의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은 낙관적이었다. 한편 박서연과 이지훈의 추문은 경제계와 소셜미디어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과거 여장부의 표본이었던 박서연은 완전히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민준은 어떤 공개 활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모든 업무는 최하늘에게 맡겼다. 그는 박서연과 3년간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집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박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아로마 캔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옷은 가장 구석에 밀려 있었다. 냉장고에는 그가 지난번에 사놓았던 미처 먹지 못한 딸기가 이미 썩어 있었다. 김민준은 능숙하게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대부분은 간단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업무용 서류들이었다.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다가 그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었던 반지,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 결혼 반지는 여전히 빛바랜 금색 광택을 띠며 조명 아래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반지는 박서연이 길거리 액세서리 가게에서 산 것으로 고작 2만 원 남짓이었다. 그녀는 결혼의 가치는 반지의 가격에 있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믿었고 3년간 조심스럽게 끼고 다녔다. 김민준은 반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어떤 것들은 부서지면 그만이다.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다. 막 짐을 정리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준은 최하늘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박 회장이 서 있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박 회장님. 김민준은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어오게 했다. 박 회장은 앉지 않고 거실 중앙에 서서 이 익숙한 집을 둘러갔다. 눈빛에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민준아, 서연이가.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쉬었다. 서연이가 잘못을 깨달았다고 매일 집에 와서 울면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에 네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용서할 수 없을 거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김민준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적금이다. 1억 원. 서연이를 대신해 너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받아다오. 김민준은 은행 카드를 받지 않았다. 박 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처음 제가 신분을 숨기고 그녀와 결혼한 것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미래 기술은 제가 박 회장님 체면을 봐서라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박서연 씨에게는 법이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 돈은 돌려받으십시오. 그녀에게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박 회장은 김민준의 확고한 눈빛을 보며 그가 카드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은행 카드를 거두어들였다. 민준아, 우리 박 씨 일가가 너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네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다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김민준은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박 회장이 떠난 후 김민준은 문을 닫고 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봤다. 미련은 없었다. 오직 허무함만이. 그는 자신의 빌라로 돌아왔다. 이곳은 그 작은 집보다 훨씬 넓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최하늘이 집사와 요리사를 고용해 주었지만 여전히 다소 쓸쓸했다. 며칠 후 강영수 변호사가 최종 판결을 가져왔다. 이지우는 횡령죄, 업무상 사기죄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박서연은 자수하고 자백한 정황이 있고 김민준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덕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혼전 계약서의 배우자 신의 조항을 위반하여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다. 김 대표님, 이것은 이혼 판결문입니다. 강영수가 서류를 건넸다. 박서연 이사가 이미 사인했습니다. 김민주는 판결서를 받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박서연의 흘려쓴 사인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바로 서류를 덮어 강영수에게 건넸다. 잘 보관해줘. 알겠습니다. 강영수는 서류를 거두며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김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신분을 숨기실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는 없지. 김민주는 웃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은 것이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강영수는 안도했다. 그럼 한성투자 쪽에서는 김 대표님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까요? 아니. 김민주는 통유리창 앞으로 가서 창밖의 밝은 햇살을 바라봤다. 미래기술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유럽 지부의 그 신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시작하라고 통보해. 네? 강영수가 떠난 후 김민주는 혼자 창가에 섰다. 햇살이 그의 몸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3년간의 어처구니 없는 결혼은 악몽 같았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박서연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 3년간 둘만 알던 커플 프로필 사진도 포함해서. 그런 다음 그는 연락처를 열어 할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늙었지만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식아, 이제야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생각이 났냐? 3년간 할아버지가 얼마나 네 생각에 죽는 줄 알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김민준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저 이혼했어요. 이혼? 이혼 잘했다. 잘했어. 노인이 전화 저편에서 기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너에게 어울리지도 않았어. 그때 내가 네가 신분 숨기고 결혼하는 거 반대했는데 네가 고집을 부리더니 이제 잘됐다. 홀가분해졌으니 언제 할아버지 보러 올 거니? 다음 주쯤에요. 김민준이 웃었다. 일 처리 다 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게요. 좋아. 할아버지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자 김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졌다. 그는 와인장으로 가서 와인 한 잔을 따라 가볍게 흔들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살랑이며 정원의 장미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늘에서 벗어났다. 앞으로의 날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빛을 숨길 필요도 남에게 자신을 굽힐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어쩌면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서연은 자신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녀는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었다. 오직 박 회장의 보살핌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아마 그녀에게 가장 좋은 벌일 것이다. 이지우는 감옥에서 긴 15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의 야심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김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진하고 풍부했으며
약간의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봤다. 눈빛은 화구하고 밝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혼 게임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